여기 어렸을 적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는 한국인이 되었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옛 생각에 자신의 프랑스 고향 마을로 돌아가 보게 되고 이내 프랑스 공항에서부터 한국 여권을 지녔다는 이유로 충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엘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하면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을 떠올리겠지만 제가 프랑스에서 살아온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의 외곽 도시인 낭테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요. 주민들 대다수가 이민자 출신이자 가난과 범죄가 뒤얽힌 슬럼가인 이곳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약물 문제로 돌아가셨고 저는 졸지에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동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결국 마땅한 보호자도 없던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온갖 일을 하며 간신히 살아가야 했는데 역시나 낭테르의 불량한 사람들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군요.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물 딜러 등의 위험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호시탐탐 저와 제 동생을 노렸거든요. 제 또래의 학생들은 제가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돌을 던져댔으며 대낮부터 약에 취해 두 눈이 풀린 사람들은 제게 약물을 권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해야 했고 이마저도 임금을 체불당한 적이 상당히 많았죠.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프랑스 슬럼가에서 사는 삶은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히 일을 마치고 시청 근처를 지나다가 한국으로의 청소년 취업이민 제도를 홍보하는 팸플릿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곳에서 굶어 죽을 걱정을 하던 차였기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됐는데요. 다행히 당시의 한국은 프랑스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국가가 아니었기에 저와 제 동생은 곧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단 한국은 어딜 가더라도 프랑스처럼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느낌이 드는 곳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지하철을 탈 때도 피치 못하게 한밤중에 길거리를 걷게 될 때도 한국은 마치 범죄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처럼 항상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줬죠. 또한 제가 머무는 숙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형편상 한국에서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프랑스였다면 각종 약쟁이들이나 조직원들이 즐비해 있어야 정상인 이곳에는 한국인들만의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만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서로 나누면서 살고 있었으며 실제로 저와 제 동생이 타국에서 단둘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이웃 주민들은 과일이나 쌀 등을 나눠주시며 저희에게 믿기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줬죠. 프랑스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인 저희를 보고도 뭐 하나라도 더 뜯어가기 바빴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수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리에 투입되기 전에 어학당에서 기초적인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저는 한국의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역사를 보고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역사상 전례 없는 빠른 발전을 통해 단숨에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국가로 지금도 전 세계의 중진국들의 롤모델 같은 나라였거든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 혁신과 문화의 등불이 되었다는 한국만의 스토리는 매우 어렸던 제가 듣기에도 몹시 멋있고 극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달동네에서 본 중장년층들은 그야말로 한국의 영웅들이었던 거고 이들은 젊었을 때 그렇게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도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항상 베푼다는 점이 매우 존경스럽게 느껴지더군요. 프랑스의 노인들은 베풀기는커녕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떼먹기 바빴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어학원에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마쳤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정도의 나이가 돼서 바로 공장으로 투입되었고 아직 많이 어렸던 동생은 집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과자 등을 만드는 식품 공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한국인 공장주 부부는 몹시 친절했고 항상 노동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씨 고운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일이 서툴러도 항상 이해해 주셨고 심지어 공장주 아저씨는 지금은 제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제가 일하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아저씨는 각종 검정고시 관련 서적들과 인터넷 강의까지 결제해 주시며 저를 거의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이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을 겪게 됐거든요. 그건 바로
동생이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다 걸렸기 때문인데요. 제가 동생에게 왜 그랬냐고 추궁하니 한국에서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 지겨웠기도 했고 낭테르에서는 원래 이렇게 훔치면서 먹는 게 당연했기에 훔치는 행위가 잘못된 행동인 것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과자는커녕 늘 똑같은 음식만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어린 동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맛없고 항상 똑같은 음식들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슬럼가인 낭테르에서는 절도 같은 경범죄는 범죄축에도 못 끼니 아직 어렸던 동생은 도둑질이 범죄인 줄도 모르고 과자를 훔쳤던 거였죠. 어린 동생은 그동안 음식에 대한 불평 한번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동생을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해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었죠. 중국인 가게 주인은 훔친 과자값의 1000배를 내놓으라며 엄포를 놓았거든요. 동생은 혹여라도 들킬까 두려워 저희 집 쪽의 가게가 아닌 바로 옆 블록의 중국인 거주촌의 가게에서 과자를 훔쳤거든요. 저는 추방을 당할까봐 두려워 돈을 내려고 했지만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제게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낯선 타지에서 의지할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에 공장 주인 아저씨께 사실대로 말하고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 자초지종을 들은 공장 주인 아저씨는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저씨는 과자값의 1000배나 되는 거금을 전부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를 박스째로 무료로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자신이 내준 돈은 제가 나중에 집도 사고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갚으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기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한낱 외국인일 뿐인 제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지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한국에서는 제가 어리다고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 지불을 미루는 경우도 일절 없었기에 저는 한국에서 생존 걱정 없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프랑스였다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이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나날이 감사하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어린 동생처럼 저 또한 아직은 어설픈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내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저는 월급을 받고 현금으로 동생 옷을 사주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는데요.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이 들어있었기에 저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 돈은 저희 가족의 생활비이자 미래를 살아나갈 귀중한 돈이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백화점에서 놓고 온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놓고 온 건지도 기억할 수 없었고 그저 제 손에 있는 건 동생의 옷이 담긴 종이백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제가 지금 백화점에 간들 제 현금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저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어떤 헬멧을 뒤집어 쓴 남성은 자신은 퀵서비스 배달원이고 누군가의 요청으로 배달을 왔다며 제게 박스 꾸러미를 전달하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벙찔 뿐이었고 그렇게 기대 없이 박스를 개봉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박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요. 심지어 현금은 지폐 한 장 없어지지 않고 모든 금액이 들어있었기에 저는 그렇게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알고 제 현금을 집으로 배달해줬단 말인가요? 저는 제게 기적을 선물해준 사람에게 보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몰라 백화점 측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고객센터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죠. 아, 가방을 무사히 받으셨군요. 고객님의 가방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다른 고객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방 안에는 거액의 현금 다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백화점 측에서는 급한 상황임을 인지한 바 이례적인 절차로 고객님의 지갑 안에 명함에 적혀있는 주소로 퀵서비스를 보내드린 것이죠. 저는 혹시 몰라 지갑에 연락처와 주소가 적힌 종이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는데요. 아무래도 백화점 측은 이러한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가방을 집으로 보내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 정도의 거액의 현금을 보고도 전혀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였다면 잃어버린 현금을 되찾는다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정말로 프랑스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선진국인 모양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생존 자체가 문제였지만 한국에서는 돈도 차곡차곡 모이고 친구들도 여럿 만들며 정말 조국에서보다도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고 이어 한국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공장주 아저씨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게 사이버 대학교라는 교육기관을 알려주시더군요. 일을 하면서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고 시공간에 제약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교의 장점은 공부라는 것에 재미가 들린 제게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었는데요. 저는 가난해서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고 그렇게 교육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며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저는 사이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돈과 학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고 그 즈음 동생도 꽤나 자랐겠다. 저는 문득 제가 살아왔던 고향인 낭테르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낭테르에서는 끔찍했던 기억들밖에 없지만 그러한 공포심을 이겨내야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모를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직감을 따라 프랑스행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이내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희망도 없이 거의 끌려가다시피 통과했던 이곳인데 이제는 제가 자발적으로 다시 걸어 돌아오다니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겐 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제 한국 여권을 본 프랑스 입국 심사관이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분명 몇 년 전에 프랑스의 공항 직원들은 꾀죄죄하고 보호자도 없는 저를 마치 벌레 보듯 보고 혹여라도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곤 했지만 한국 여권을 가진 제게는 그렇게 깍듯할 수도 없을 만큼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요즘 프랑스 내에 한국 문화가 어찌나 인기던지 저희 딸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그렇게나 불친절하기로 유명할 뿐더러 프랑스는 자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콧대가 매우 높은 나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매우 유명한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직원은 제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넸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고 한국어까지 별도로 배우고 있다는 말까지 건네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혼란스러운 감정도 잠시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 여권을 통해 정말 10초 만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는데 공항 내의 상점들에서는 하나같이 K-팝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택시를 타고 도착한 낭테르에서도 광장을 중심으로 K-팝 댄스 챌린지가 열리고 있었고 한국 문화가 닿는 곳에는 예전과 같은 범죄의 기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한국으로 갈 때만 해도 아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프랑스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속도로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릴 수가 있는지 이건 마치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발돋움한 것처럼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저는 한국은 정말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렇게 파리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되죠. 그러다 저는 정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공고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파리시청을 지나다가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줄 강사를 찾고 있다는 공고를 보게 되거든요. 영어는 못 배운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언어라며 늘 불어만을 고집하던 프랑스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콧대 높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공고문까지 붙여놓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그 즉시 시청 직원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게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왔죠.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서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어학원이나 대학들에서는 공급을 훨씬 능가하는 한국어에 정통한 교육자들에 대한 수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수요 부족이 저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라도 공고문을 내고 있는 이유죠. 그러면서 그녀는 학사 이상의 한국어 관련 전공자들이라면 이 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저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고
한국에서 교육학 학사까지 취득한 상태며 한국 공장에서의 몇 년간의 근무 경험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제 이력은 프랑스 대학교에서 근무할 교육자를 선정하는데 큰 경쟁력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 공고에 지원해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저는 학생으로서가 아닌 강사로서 대학의 강단에 서서 시간 강사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한국 특유의 회복력, 그리고 교육, 낯선 사람들에게도 한없이 친절한 한국인들에 대해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싸웠던, 그리고 교육을 받기는커녕 부모조차 없어서 놀림을 받는 소녀였던 제가 진정한 지성인의 요람인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저는 이러한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한국은 저를 딸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이러한 한국과 한국인들의 유산은 저로 하여금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날 한국에 가지 않고 프랑스에 남는 결정을 했다면 현재의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저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사해준 한국, 그리고 제 새로운 조국인 한국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